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저는 건강의 전문가, 약사이자 뇌교육을 전공한 뇌교육학자,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저는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생각을 바꾸는 시간 S클래스에서 4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병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없었던 문제가 새롭게 생겼고 이 문제가 나의 생존을 위협하여 죽음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 불안감이 커져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말 내 몸이 잘못된 걸까요? 정말 이 증상들은 나를 해치려는 걸까요?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고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관점 자체가 몸을 오해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그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을 저는 생존학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생존학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의 존재를 증상을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만약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무언가 불편한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당연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죽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뇌가 우리 몸을 생존하도록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몸의 생존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잠을 자는 동안 의식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막혀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심장에서 피를 자신의 마음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또는 내 마음대로 혈압을 조절하거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존에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을 사실 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증상은 사실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존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면 기존의 병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많은 질병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병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병리학적 관점으로는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혈압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있어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아픈 그런 증상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진료를 보거나 상담을 하는 방식을 병리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병리학적 관점은 병태생리학이라는 과목에서 비롯된 관점입니다. 병리학적 관점은 지금 일어난 증상에 대해서 이 증상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아져서 나타난 증상을 느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혈압을 낮추지 못한다면 높아진 혈압에 의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고혈압이라는 증상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아진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정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좀 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부작용을 깊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약으로 통제하는 병리학적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리학적 관점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을 공부하고 뇌를 공부한 입장에서 우리의 생존을 돕는 뇌를 이해하고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려고 합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압은 높아지고 혈압약을 다시 먹어서 혈압을 낮춥니다.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혈압은 또다시 높아지고 또다시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네,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은 그 증상을 인지한 순간부터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약을 평생 먹는다는 것은 사실 그 병을 못 고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만약 혈압이 올라간 이유를 고쳤다고 한다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혈압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올라간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면은 원인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리학적 관점에서의 관심은 높아진 혈압을 약물로 낮추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혈압이 올라간 이유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뇌가 고장이 나서 혈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혈압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올렸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게 왜 혈압을 올려야 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혈압을 올리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병리학적 관점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입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그래서 혈압을 약을 통해서 강제로 낮추기보다는 혈압이 올라간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완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상을 어떤 관점으로 인지하여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혈압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혈압약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생존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미 알게 모르게 병리학적 관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염증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염증,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염증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요. 그 중에 4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염증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1명에 해당합니다. 왜 우리는 염증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저는 염증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염증을 나쁜 것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증과 발열 반응 때문입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열이 나고 아픕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염증은 내가 싫어하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증 반응은 무언가 나쁜 것이 몸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그렇게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는 나쁜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을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열이 나고 아팠지만 여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균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입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증 반응이 열과 통증이 생긴다는 이유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크나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염증은 틀림없이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과 통증으로 나를 괴롭히고 염증이 지속되며 만성염증이 되었을 때 혈압이 오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다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약을 써서 염증 수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들은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염증으로 인하여 불편한 증상이 싫다면 그리고 그 염증에 의해서 계속 생기는 무언가가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염증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서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조절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약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염증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이 약을 써서 염증을 줄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증 반응은 좋은 것이고, 하지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해석이 바로 생존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염증은 좋은 것이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나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집을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 있던 개가 크게 짖어대서 시끄럽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끄러워 죽겠네. 저놈의 똥개를 치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짖어대는 것을 보니 도둑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가 도둑으로부터 우리 집을 잘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염증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에 대한 관점이 이미 병리학적 관점으로 익숙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방향성과 연결이 됩니다. 생존학적 관점에 대해서 혈압과 염증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꼭 생존학적 관점은 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입니다. 이 4가지 건강의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러블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체적 건강이 완성되지 못하면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영적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의 시작점은 바로 신체적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신체적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리학적 관점이나 생존학적 관점도 사실 꼭 질병에만 국한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성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병리학적 관점은 문제의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이유를 분석하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편한 증상을 가장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는 해소가 되지만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에서 우리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빠른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당장 불편한 증상이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한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재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관점 그리고 생존학적 관점을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빠른 해결을 돕는 병리학적 관점과 문제의 근본 치료를 원하는 생존학적 관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였을 때 우리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병리학적 관점에서만 증상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병리학적 관점으로는 증상의 빠른 해결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생존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생존학적 관점과 기존의 병리학적 관점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그렇게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와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무언가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일상과 엮여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은 거의 다른 것이 없지만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점차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가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봤을 때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한 것입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고정관념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생존을 돕는 것으로 해석하듯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나의 생존을 돕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약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제가 보면 6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9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린 숫자는 6이 맞을까요? 아니면 9가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6이냐 9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6이 맞지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9가 맞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대립하여 싸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6이 맞지만 왜 저 사람은 9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6이 아니라 9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9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이 맞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을 때보다는 9를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당면하는 증상, 일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의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뇌의 유연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그 기준은 보다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존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정관념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고정관념이 부딪히게 된다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생존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이 부딪히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고정관념은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대립이 계속되면 우리는 서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내의 관념과 남편의 관념이 서로 대립하게 되면 사랑했던 사이였다 하더라도 꼴도 보기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가 생존을 도와주는 그런 협조자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생존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분명 그 사람의 생존의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한 배를 타는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의 생존이 유리해질수록 같이 타고 있는 나의 생존도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대립을 위한
서로의 혼자만의 고정관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한 고정관념의 유연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존 경쟁이 아닌 생존 공동체로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게 합니다. 이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10년이면 정말 많은 것이 싹 다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들로 어떤 정보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 말이 틀리고 저렇게 보면 저 말도 틀립니다. 정보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리학적 관점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당장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증상을 빠르게 처리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끝없는 분쟁은 삶을 고되게 하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 피곤하고 고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고혈압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당뇨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암세포도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존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노력인 것입니다.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을 일주일, 한 달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다음 강연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생존학적 관점은 증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던 뇌에게 우리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을 통해 몸의 이상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병에 걸린 자신의 몸에 대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의 뇌는 절대적으로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학적 관점을 보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존학적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학적 관점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질 수가 있고 고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존학적 관점은 우리의 삶을 고되지 않고 피로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지금처럼 신경이 피로하고 삶이 고된 현실에서 건강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강연 시간 동안 생존학적 관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